임수아는 최고급 웨딩드레스 샵의 피팅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이보리색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모든 주름과 비즈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만을 위해 제작된 것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잿빛 머리를 단정한 포니테일로 묶은 마른 체형의 스타일리스트가 코르셋의 핏을 꼼꼼하게 살폈다. 허리 라인이 완벽하네요. 그녀는 감탄하며 속삭였다. 몸매를 타고나셨어요. 수아 씨. 임수아는 어깨를 펴고 미소 지었다. 최수아. 앞으로 그렇게 불릴 생각을 하니 기분이 짜릿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그 이름은 그녀의 것이 된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매장의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최우숙. 그녀의 원래 성씨 김씨는 언제나 편의점의 값싼 냉동 만두와 월세방의 퀴퀴한 냄새를 떠올리게 했지만 최 씨는 묵직하고 기품이 있었다. 베일은 쓰시겠어요? 스타일리스트가 상자에서 하늘하늘한 레이스를 꺼내며 물었다. 물론이죠. 수아는 전문가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원단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모두가 보게 될 거야? 내가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거대한 제국의 일부가 된다는 걸? 스타일리스트는 전문가다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아는 그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경멸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람. 14일 후면 이 도시 전체가 그녀를 초라한 시골 마을 출신으로 재벌 2세를 낚아챈 그녀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피팅이 끝난 후 수아는 드레스샵 맞은편 카페에 앉아 아몬드 우유를 넣은 라떼를 시키고 휴대폰을 꺼냈다. SNS 피드에는 친구들의 사진이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는 새로 산 가방을, 누군가는 바다로 떠난 여행을 자랑하고 있었다. 수아는 코웃음을 쳤다. 시시하긴. 그녀가 결혼식 사진을 올리면 이 모든 사진들은 그녀의 승리 앞에서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괜찮은 셀카를 찾으려 갤러리를 넘기던 그녀는 우연히 오래된 고등학교 폴더를 발견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아는 오랫동안 이 사진들을 열어보지 않았다. 화면에는 두 얼굴이 멈춰 있었다. 촌스러운 인조털이 달린 싸구려 점퍼를 입은 16살의 자신과 그 옆에는 옛 절친이었던 박민지. 둘은 식자재 마트, 세일이라는 간판이 붙은 가게 앞에서 웃고 있었다. 양손에는 파스타와 통조림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수아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비참했던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소시지 할인에 기뻐하던 두 가난뱅이. 그녀는 사진을 더 넘겼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 학교 앞에 서 있는 모습. 민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모습.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영원한 우정에 대한 순진한 믿음이 가득했다. 수아는 휴대폰을 옆으로 밀어두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민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여전히 그 시골 마을, 그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겠지. 늘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약국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을 것이다. 수아는 1년 전 버스터미널에서 우연히 민지와 마주쳤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마지막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손에는 무언가 담긴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코트는 누가 봐도 물려받은 옷이었다. 그때 수아는 친구를 알아보지 못한 척했다. 그저 아스팔트 위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지나쳐 버렸다. 부끄러웠다. 한때 자신도 저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더운 물도 안 나오는 단칸방에 살았다는 사실이, 동전 하나하나를 세어가며 살았다는 사실이, 중국산 싸구려가 아닌 진짜 가죽 부츠를 꿈꿨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며 수아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일종의 고소함이었다. 그녀는 벗어났다. 그녀는 해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밑바닥에 남아있었다. 결혼식에 초대하면 어떨까? 수아는 나지막이 속삭였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생각은 터무니없으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이었다. 상상해보라. 민지가 자신의 초라한 원피스를 입고 와서 화려한 레스토랑, 수백 명의 하객, 라이브 음악, 꽃, 샴페인을 보게 될 것이다.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자산이 조 단위로 거론되는 남자의 아들인 미남 신랑 옆에 서 있는 수아를 보게 될 것이다. 질투심에 숨이 막히게 해주자. 수아는 메신저를 열어 민지의 연락처를 찾았다. 3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날아다녔다. 모든 단어는 관대하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둘 사이의 격차를 강조하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안녕, 민지야. 나 9월 28일에 결혼해.
내가 와서 축하해주면 정말 기쁠 거야. 꼭 와줘. 우리 학창시절 추억도 떠올리면서 레스토랑 주소 첨부할게. 잘 지내. 그녀는 메시지를 다시 읽고 하트 이모티콘을 추가한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기지개를 켜며 다시 미소 지었다. 민지가 봐야 해. 이제 누가 정상에 있는지. 부자 남자를 쫓아다니지 말라던, 은행 잔고보다 정신적인 교감이 더 중요하다던 그녀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해주자. 정신적인 교감이라. 수아는 속으로 비웃었다. 정신적인 교감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도, 몰디브로 휴가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렸다. 5년 전, 수아는 거의 무일푼으로 서울의 상경해 여자 2명과 함께 고시원 방을 나눴으며 쇼핑몰 판매원으로 일했다. 월급은 터무니없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는 그 시골 마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연금을 술값으로 탕진했고 아버지는 그녀가 10살 때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그곳으로. 어느 날 구인 광고를 보던 그녀는 고급 수입차 매장에 안내 데스크 직원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 요구 조건은 높았다. VVIP 고객 응대 경험, 영어 실력, 완벽한 외모. 수아는 이력서에 경력을 속여 적고 대출을 받아 옷을 사입고는 마치 평생 상류사회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면접에 임했다. 그녀는 합격했다. 매장 사장인 윤태섭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과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다. 수아는 닥치는 대로 배우고 고객들의 이름과 취향을 외웠으며 첫눈에 그들의 기분을 파악하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그리고 어느 날 최서준이 매장에 들어왔다. 수아는 그날을 아주 세세하게 기억했다. 늦봄이었고 햇살이 눈부셨으며 매장 안은 새 가죽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서준은 경호원도 없이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자세와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은 권력과 돈에 익숙한 사람임을 드러냈다. 수아는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차량 선택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건성으로 차들을 둘러보며 의례적인 질문들을 던지다가 문득 이렇게 물었다. 직접 운전하세요? 물론이죠. 수아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녀는 면허가 없었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서준이 미소 짓자 수아는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추궁하는 대신 대화를 이어가며 일은 어떤지, 고향은 어디인지 물었다. 수아는 사실을 미화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그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다음에는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수아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속이 떨렸지만 승낙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단 한 번뿐인 기회. 3개월간의 만남 끝에 서준은 청혼했다. 거창한 말도 불필요한 수식도 없었다. 그저 우리 가족이 되어볼래요? 라고 말했다. 수아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빨리 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는 그녀를 가난이라는 수렁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아는 화면을 보고 민지의 이름을 확인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가보도록 할게요. 감탄사도 이모티콘도 없는 짧은 문장이었다. 수아는 코웃음을 쳤다. 분명 민지는 지금쯤 자신의 초라한 아파트에 앉아 차비와 제대로 된 옷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꼴사나워 보일까 봐 무서워서 안 올지도 모르지. 수아는 화면을 보며 속삭였다. 기대해, 친구야. 볼거리가 아주 많을 테니까. 다음 날 그녀는 결혼식이 열릴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곳은 높은 천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창문을 갖춘 도심의 고풍스러운 건물이었다. 오스트로프스키 가족의 친구인 식당 주인은 그녀를 직접 맞이하며 홀을 안내했다. 하객 20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그는 거대한 연회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라이브 음악, 뷔페, 공원에서의 불꽃놀이,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의 팔짱을 끼고 이곳에 들어서는 모습, 모든 사람이 일어서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전담 포토그래퍼와 비디오그래퍼까지 고용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서준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수아는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다. 서준은 노트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왔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어땠어요? 환상적이었어요. 수아는 그의 옆 소파에 앉았다. 마법 같을 거예요. 상상이 돼요. 우리를 축하해주러 200명이나 온다는 게.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열정이 보이지 않았다. 수아는 이런 모습에 익숙했다. 그녀의 약혼자는 원래 과묵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이었다. 가끔은 그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그녀가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뻐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서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탄했다. 수아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서준은 기쁨에 겨워 펄쩍 뛰거나 칭찬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그가 결혼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나머지는 사소한 문제일 뿐. 그녀는 일어나 거실을 거닐며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과 선반 위의 대리석 조각상들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곧 그녀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녀는 이런 집의 안주인이 되어 손님을 맞이하고 사교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감히 그녀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참, 하객 한 명을 더 초대했어요. 수아는 소파로 돌아오며 말했다.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오랫동안 못 봤거든요. 좋네요. 서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온다니 다행이네요. 수아는 속으로 비웃었다. 소중한 사람이라. 그녀가 민지를 초대한 진짜 이유를 안다면? 하지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서준은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부유하게 태어나 가난의 굴욕이 무엇인지, 내면을 갉아먹는 질투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잠들기 전 그의 침대에 누워 수아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민지의 사진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비슷한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금세 떨쳐버렸다. 아니, 이건 죄책감이 아니야. 이건 그저 그녀가 영원히 떠나온 지난 삶에 대한 기억일 뿐이야. 민지가 오게 해. 와서 보게 해.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아는 가벼운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그녀는 일어나 실크 가운을 걸치고 발코니로 나갔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아래에는 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보행자들은 바삐 움직였으며 누군가는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 20층 높이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3일 후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돌아갈 길은 없다. 후회도 없다. 그녀는 서준이 아직 자고 있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 관리된 피부, 윤기 나는 머리카락, 값비싼 화장품. 한때 새 청바지 한 벌이라도 갖기를 꿈꿨던 시골 마을에 겁먹은 소녀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었다. 수아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내가 이겼어. 그리고 아무도 내게서 이 순간을 빼앗아갈 수 없어. 아무도.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승리를 준비하는 동안 운명이 이미 막을 수 없는 일격을 가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박민지는 푹 꺼진 소파 끝에 앉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약국 할인이나 요금 납부 알림 같은 지루한 알림들 사이에서 수아의 메시지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결혼식, 9월 28일, 도심의 레스토랑.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애쓰며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기쁨, 아니었다. 놀라움, 그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당혹감이 섞인 씁쓸함에 가까웠다. 수아, 한때 마지막 빵 한 조각도 나눠 먹고 미래를 꿈꾸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던 옛 절친. 그러다 수아는 서울로 떠났고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가끔 오던 메시지는 점점 짧아졌고 나중에는 아예 끊겼다. 1년 전 버스터미널에서 우연히 마주쳤지만 수아는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다. 민지는 그때 깨달았다. 그녀에게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잊고 싶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불편한 존재일 뿐.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식 초대라니. 민지야, 차 마실래? 옆방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깜짝 놀라 황급히 휴대폰을 가운 주머니에 숨겼다. 네, 엄마.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민지는 창밖으로 녹슨 그네와 페인트가 벗겨진 벤치가 있는 회색빛 마당을 내다보았다. 마을은 몇 년 동안 변한 것이 없었다. 똑같이 기울어진 담장, 버려진 회관에 깨진 유리창, 절망에 지친 똑같은 얼굴들. 민지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다. 태어나고, 자라고, 고등학교와 전문대를 졸업했다. 떠날 수도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지가 19살 때 어머니가 편찮아지셨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치료받으면 나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진단은 점점 심각해졌다. 만성 신부전, 관절 문제, 끊임없는 통증. 민지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동네 약국에 취직했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적어도 안정적이었다. 동료들이 계속 아프거나 힘든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그녀는 주말도 없이 일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어머니께 약을 드리고 집을 청소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5년 동안 휴가도, 여가도, 사생활도 없이 지냈다. 주전자가 끓었다. 민지는 캐모마일 차를 우려 꿀을 타서 어머니 방으로 가져갔다. 어머니는 담요를 덮고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다. 예전에 어머니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분이었다. 유치원 교사로 일했고 지역 합창단에서 노래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겨우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모든 움직임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고마워, 딸. 어머니는 차를 받으며 속삭였다. 아직 안 잤니? 네, 엄마. 괜찮아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이번 주에 하루 쉬는 게 어때? 민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루 휴가라니. 약국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다. 황 부장님은 휴가는 게으름뱅이들을 위한 사치라고 생각했다. 아프면 진단서를 가져와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였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 괜찮아요.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수아의 메시지는 여전히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다. 민지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옛 친구를 만나 그녀를 축하해줄 기회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왜 수아는 3년의 침묵 끝에 갑자기 자신을 떠올렸을까? 민지는 순진하지 않았다. 사람은 변하고 누군가는 앞서 나가고 누군가는 뒤처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초대는 어딘가 이상하고 거의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수아가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가보도록 할게. 민지는 구체적인 약속 없이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죽을 끓였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민지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고 식탁 위에 아침 식사와 메모를 남겨두었다. 맛있게 드세요. 6시에 돌아올게요. 약국까지는 걸어서 20분이 걸렸다. 민지는 기울어진 집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가게, 술 취한 아저씨들이 항상 서성이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 익숙한 거리를 걸었다. 마을은 느릿느릿 마지못해 깨어나고 있었다. 약국은 중앙도로의 낡은 건물에 있었다. 민지는 열쇠로 문을 열고 불을 켠 뒤 업무 준비를 시작했다. 약 재고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정리하고 조제대를 닦았다. 30분쯤 지나자 항상 불만스러운 표정의 거구인 황 부장님이 출근했다. 박민지, 또 오황청심원 주문하는 거 잊었어. 그녀는 인사 대신 쏘아붙였다. 잊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모레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고 보겠어. 손님들이 불평하면 내 월급에서 깔 거야.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장님과 다투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항상 불평할 이유를 찾아냈다. 하지만 일은 일이었고 민지는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다. 마을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낮은 느리게 흘러갔다. 혈압약을 사러 오는 노인들, 기침 시럽을 사러 오는 아이 엄마들, 아내의 심부름 쪽지를 들고 가끔 들르는 남자들. 민지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복용량을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더 저렴한 대체 약을 추천해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고마워했고 몇몇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했다. 점심시간에 민지는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약국 앞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수아의 메시지를 보았다. 결혼식은 28일, 이제 10일 남았다. 가려면 차비가 필요했다. 서울까지 왕복 버스비는 4만 원이었다.
게다가 선물, 그리고 부유한 하객들 사이에서 창피당하지 않을 만한 괜찮은 옷도 필요했다. 민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통장에는 지난달 월급 잔액인 1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 그중 5만 원은 공과금, 4만 원은 어머니 약값, 2만 원은 식비로 써야 했다. 남는 돈은 4만 원. 그 돈이면 차비와 구제옷 가게에서 가장 싼 원피스 한 벌은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을까? 민지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수아를 질투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질투한 적이 없었다. 친구가 서울로 떠났을 때 기뻐했고 그녀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운함은 남아있었다. 마치 그들의 우정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수아가 등을 돌려버린 것에 대한 서운함. 박민지, 약국 문에서 황 부장님이 소리쳤다. 점심시간 끝났어. 뭘 그렇게 앉아있어. 민지는 물병에 물을 마저 마시고 김밥 포장지를 쓰레기통에 버린 뒤 일터로 돌아갔다. 오후는 더 빨리 지나갔다. 저녁 6시 약국 문을 닫을 때쯤 민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다리는 퉁퉁 붓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하지만 아직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바닥을 닦아야 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텔레비전 앞 의자에 앉아 계셨다. 드라마를 보며 무언가를 뜨개질하고 계셨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엄마, 민지가 외투를 벗으며 물었다. 괜찮았어. 옆집 아주머니가 빵을 좀 갖다 줬어. 참 좋은 분이야. 민지는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갔다. 빵은 수건에 덮여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 조각을 잘라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민지는 창밖을 보며 결혼식에 대해 생각했다. 왜 수아가 나를 불렀을까? 뭘 원하는 걸까? 어쩌면 화해하고 싶은 걸까? 민지는 생각했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아니, 메시지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예의뿐. 아마 수아는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옛 지인들을 초대한 것일 거다. 저녁에 어머니가 잠자리에 드신 후 민지는 식탁에 앉아 돈을 세기 시작했다. 통장에 15만 원을 공과금 5만 원, 약값 4만 원, 식비 2만 원, 남는 돈은 4만 원. 만약 옆집 아주머니에게 2만 원을 더 빌리면 좀 더 나은 옷과 선물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월급에서 갚으면 된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가야겠어. 수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곳에 남음으로써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다음 날인 토요일, 민지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2만 원을 빌렸다.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을 주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며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뭐든 도왔다. 그리고 민지는 서울로 향했다. 버스는 2시간 동안 덜컹거리는 길을 달렸다. 그녀는 도심 광장에서 내려 저렴한 옷가게를 찾아 나섰다. 자신의 반년치 월급과 맞먹는 가격표가 붙은 부티크 쇼윈도를 지나쳤다. 쇼핑센터에 들어가 3층에 있는 구제 옷가게로 올라갔다. 수십 개의 옷걸이를 뒤진 끝에 그럴듯한 것을 찾아냈다. 화려한 장식 없는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 약간 낡았지만 깨끗하고 흠 없는 상태였다. 가격은 1만 원. 이민지는 입어보았다. 꽤 잘 맞았다. 샀다. 그 다음에는 선물 가게에 들렀다. 무엇을 살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결국 찻잔과 받침 세트를 골랐다. 비싸지 않고 무난하며 과시적이지 않았다. 저녁 무렵 민지는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새 원피스가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민지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수아에 대해, 결혼식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가서 창피당할 필요 없다는 어머니의 만류를 듣고 싶지 않았다. 다음 며칠은 평소와 같이 흘러갔다. 일, 집, 잡일. 하지만 민지는 점점 더 그 여행에 대해 생각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모습, 딩드레스를 입은 수아를 보는 모습, 수아가 그녀를 새로운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녀는 어떤 억양으로 이 말을 할까? 자랑스럽게? 아니면 경멸적으로? 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감은 들었다. 민지가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최서준은 비즈니스 센터 23층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앞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집중할 수 없었다. 생각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아직 무언가를 바꿀 수 있었던 먼 과거로 흘러갔다. 결혼식은 9일 후.
9일 후면 그는 스스로 황금세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수아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야망이 있었지만 차가웠다. 그들 사이에는 사람을 가깝게 만드는 그런 불꽃이나 따스함이 없었다.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계산된 결혼이었다. 수아는 지위와 돈을 원했다. 서준은 평온과 안정을 원했다. 그의 아버지 최진혁 회장은 이제 안정을 찾고 가정을 꾸려 사회에 진지한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결혼을 강요했다. 서준은 저항할 의미를 찾지 못했기에 동의했다. 사랑. 그는 오래전에 그것을 믿는 것을 그만두었다. 단 하나뿐이었던 진정한 사랑은 과거에 남겨졌다.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서준아,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노크도 없이 사무실로 들어온 친구 이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움찔하며 돌아섰다. 강우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짧은 머리에 항상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생각 좀. 서준이 짧게 대답했다. 결혼식 생각만은 아니고. 강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꼬았다. 얘야, 너 정말 그 임수아라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 맞아? 나쁜 여자라는 건 아닌데 넌 사랑하지 않잖아. 그건 딱 봐도 알겠어. 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사랑, 화학작용. 1년이면 사라져.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한테도 단 한 사람이 있었잖아.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람. 서준은 굳었다. 강우는 그를 어릴 때부터 알았고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와 아버지가 먼 친척 집에 갔던 그 겨울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10대였던 서준이 강에서 얼음 아래로 빠졌던 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준 소녀에 대해, 진심과 빛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짧은 여름에 대해, 아버지가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하고 그를 다시 서울로 데려온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과거에 남았어. 강우야,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오래전 일이야. 하지만 넌 아직도 그녀를 기억하잖아. 기억하지. 그래서 뭐.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그녀가 날 기억이나 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 어쩌면 벌써 결혼해서 애가 5일지도 모르지? 강우는 고개를 저었다. 넌 이상해. 한 여자랑 결혼하면서 다른 여자를 생각하잖아.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야.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강우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고 영원히 과거의 유령에 매달릴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위스키 한 잔을 들고 발코니에 앉았다. 아래의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다. 저 어딘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 어쩌면 강에서 온 소녀,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 순수한 감정을 믿게 해준 그녀도 살고 있을지 모른다. 서준은 눈을 감고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밝은 머리카락, 장난기 어린 회색 눈, 따뜻한 미소. 그녀는 꾸밈없이 순수했지만 너무나 진실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성공한 상속자라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준은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어딘가 지방에서 일하고 있겠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오지 않은 어리석은 도시 소녀는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는 위스키를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8일 후 그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 9월 28일은 맑고 따뜻했다. 태양은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뭇잎들은 이제 막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는 가을과 신선함의 향기가 났다. 결혼식을 위한 완벽한 날이었다. 행사는 저녁 6시에 시작했지만 수아는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기대감으로 온몸이 떨렸다. 오늘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린 거대한 레스토랑에서는 이미 홀을 준비하고 꽃을 장식하고 음향을 점검하고 있을 것을 떠올렸다. 옷걸이에는 그녀의 드레스, 구두, 베일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새로운 성, 새로운 삶, 새로운 자신을 갖게 될 것이다. 오전 10시가 되자 스타일리스트와 어시스턴트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화장품, 고데기, 드라이어, 스프레이 같은 가방을 가져왔다. 수아는 의자에 앉았고
오랜 작업이 시작되었다. 머리카락은 웨이브를 넣은 복잡한 스타일로 연출되었고 얼굴은 파운데이션으로 덮였으며 아이라인이 그려지고 입술에는 핑크색 립스틱이 발렸다. 모든 디테일이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되었다. 공주님 같아요. 스타일리스트가 한 걸음 물러서서 결과를 감상하며 말했다. 수아는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래, 그녀는 정말 멋졌다. 홀에 있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오후 3시, 그녀는 이미 레스토랑에 도착해 있었다. 별도의 방에서 드레스를 입고 코르셋의 모든 단추를 잠그고 드레스 자락을 펴고 베일을 고정했다. 수아는 다시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마음속에서 승리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 재벌가의 며느리, 진흙과 가난 속에서 벗어나 정상에 오른 여자. 준비되셨나요? 웨딩 플래너가 방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준비됐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복도로 나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매장에서 알게 된 3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보고 감탄하며 칭찬을 쏟아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민지는 왔을까? 그녀는 그 짧은 가보도록 할게라는 메시지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친구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만약 온다면 그건 정말 볼만할 것이다. 5시가 되자 하객들이 홀에 모이기 시작했다. 수아는 문틈으로 그들을 엿보았다. 서준의 아버지 사업 파트너들, 먼 친척들, 가족 친구들이 오고 있었다. 모두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선물과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웨이터들은 샴페인을 나눠주었다. 서준은 홀 중앙의 야외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생화 아치인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새하얀 셔츠를 입고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다. 하지만 수아는 그가 마치 시간을 재촉하는 것처럼 자주 시계를 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5시 30분, 주례가 수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15분 후에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수아는 복도로 나갔다. 그곳에는 서준의 아버지인 최진혁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회색 눈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그녀를 재단으로 이끌어야 했다. 수아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고 최 회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로 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가 그녀에게 팔을 내밀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수아는 그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다. 그들은 홀 입구에 섰다. 음악이 멈췄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 주십시오. 문이 활짝 열렸다. 수아는 앞으로 걸어 나갔고 홀 전체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수아는 등을 곧게 펴고 사방에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있었다. 서준은 아치 옆에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수아는 그의 시선에서 이상한 것을 감지했다. 피곤함, 아니면 무관심.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중요한 건 그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가 동의했다는 거, 그가 내 신랑이라는 거. 최 회장은 그녀를 재단까지 이끌고 서준에게 손을 넘겨주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나란히 섰다. 주례는 사랑, 가족, 두 마음의 결합에 대해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 순간을 즐기며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그러다 최 회장이 축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곧게 펴고 시작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제 아들 서준이가 자신의 반쪽을 찾았고 수아 양을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룬 똑똑하고 목표 지향적인 아가씨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올바른 선택이며 저는 그들의 결혼이 굳건하고 행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객들이 환호했다. 수아는 환하게 빛났다. 최 회장은 가족의 가치의 중요성, 배우자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은 감정뿐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말했다. 수아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하객들을 둘러보며 그들 중에서 민지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설마 안 온 건가? 수아는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제 그들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생겼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다. 최 회장은 박수와 함께 연설을 마쳤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제 신랑의 한마디가 있겠습니다. 서준은 마이크를 잡았지만 바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한 채 홀을 바라보고 있었고 갑자기 그의 시선이 입구에 멈췄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 창백해지고 눈이 커지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수아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 돌아섰다. 홀 문 앞에는 민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약간 숨이 차 보였다. 머리카락은 살짝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입은 원피스는 심플한 검은색으로 분명 새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어색해 보였다. 마치 낯선 둥지에 날아든 새처럼. 하지만 서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수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지? 왜 그가 민지를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그녀는 약혼자를 향해 돌아섰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민지만을 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수아가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충격, 알아봄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아주 사적인 감정. 민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당황한 듯 입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조용히 빈자리로 가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서준은 눈을 떼지 않고 계속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를 든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민지야, 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는 그 소리를 홀 구석구석까지 전달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민지는 창백해진 채 얼어붙었다. 수아는 뱃속의 모든 것이 단단한 매듭으로 꼬이는 것을 느꼈다. 민지야, 서준이 더 큰 소리로 반복했다. 너 맞아.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서서히 깨달음이 번졌다. 기억. 그는 몇 년 전 겨울을 떠올렸다.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작은 마을. 서준은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갔다. 아버지는 먼 친척을 찾아뵙고 아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기로 했다. 서준은 그때 16살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짜증나는 까칠한 10대였다. 마을도, 인터넷이 없는 것도, 낯선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는 것도. 하지만 그때 그는 민지를 만났다. 그녀는 14살이었다. 그녀는 동네 학교에 다니며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왔다. 그들은 우연히 만났다. 서준은 강가로 산책을 나갔다가 오리에게 먹이를 주는 소녀를 보았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꿈이 먹고 솔직했으며 어떤 계산이나 가식도 없었다. 그녀에게 그가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와 대화하고 그의 농담에 웃고 마을과 학교,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준은 사랑에 빠졌다. 10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그들은 매일 만나 눈 덮인 들판을 걷고 썰매를 타고 강가에 앉아 미래를 꿈꿨다. 서준은 그녀를 데리러 오겠다고,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2월 중순이었다. 서준은 혼자 강가로 갔다. 민지는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얼음은 단단해 보였지만 서준은 그곳 아래로 따뜻한 지하수가 흐른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몇 걸음 내디뎠고 얼음이 깨졌다. 서준은 얼음물 속으로 빠졌다. 숨이 막힐 듯한 추위가 덮쳤다. 서준은 빠져나오려 했지만 얼음 가장자리가 소나귀에서 부서졌다. 물살이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그는 소리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공포가 목을 졸랐다. 그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강둑의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는 망설임 없이 얼음 위로 뛰어들었다. 몸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배를 깔고 엎드려 그에게 기어가 손을 내밀었다. 서준이 그 손을 잡자 민지는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얼음이 그들 아래서 쩍쩍 소리를 냈다. 둘 다 빠질 것만 같았지만 민지는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강둑으로 끌어낼 때까지 한 뼘 한 뼘씩 끌어당겼다. 서준은 추위에 떨며 눈 위에 누워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그를 덮어주고 가장 가까운 집으로 그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의 몸을 녹여주고 뜨거운 차를 마시게 했다. 의사는 물속에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준은 민지를 보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안지 겨우 2주 된 소녀가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들은 일주일을 더 함께 보냈다. 그것은 서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주일이었다. 그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순수하고 어떤 계산도 없는 사랑.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그를 다시 서울로 데려갔다. 급하게, 예고도 없이. 서준은 민지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고 그녀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몰랐다. 그는 나중에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마을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머물렀던 친척들은 이사를 갔고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여기 홀 문 앞에 그의 결혼식에 서 있었다. 그의 목숨을 구해준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진정한 사랑이었던 바로 그 민지. 서준은 마이크를 든 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나머지 모든 것, 홀, 하객, 음악, 결혼식 자체가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그녀만이 있었다. 수아가 그의 팔을 잡았다. 서준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씩씩거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마이크를 입술로 가져가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결혼식은 없습니다. 홀은 얼어붙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다. 수아는 창백해져 그의 팔을 놓았다. 뭐라고요? 그녀가 속삭였다. 결혼식은 없다고요? 서준이 반복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수아를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난 못해요. 미쳤어요. 수아는 그의 소매를 잡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팔을 빼냈다.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걸 알잖아요. 수아는 마치 그에게 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홀은 소란스러워졌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이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서준아, 당장 이 소란 멈춰라. 그가 으르렁거렸지만 서준은 듣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입구에 서서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있는 민지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고 눈은 크게 띄어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서준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하객들이 길을 터주며 양옆으로 갈라섰다. 수아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준 씨, 그녀가 소리쳤다. 그러지 마. 하지만 그는 이미 민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한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그가 그 모든 세월 동안 기억했던 그녀의 회색 눈을 들여다보았다. 민지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 기억나.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10년 전에 내 목숨을 구해줬어. 서준이 말을 이었다. 난 그 모든 세월 동안 널 기억했어. 그리고 내가 여기 있네. 민지는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일이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앞에 서 있는데 홀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수아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서준은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더 일찍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고 난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민지는 그의 손을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불신, 희망 등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건 잘못됐어요. 난 이럴 수 없어요. 당신은 결혼해야 해요. 이건 당신의 결혼식이잖아요. 내 결혼식은 실수였어. 서준이 말했다. 난 방금 그걸 깨달았어. 널 봤을 때 이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출구를 향해 돌아섰다.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그녀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서준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최 회장이 그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향해 돌려세웠다. 무슨 짓을 한 거냐? 그가 으르렁거렸다. 넌 우리 가문을 망신시켰어. 수아 양을 망신시켰다고. 당장 돌아가서 사과해. 서준은 아버지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싫습니다. 당장 하라고 했다. 싫습니다. 서준이 반복하며 아버지의 소나귀에서 어깨를 빼냈다. 아버지가 저를 쫓아내셔도 상속권을 박탈하셔도 전수아 씨와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는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수아는 그의 등 뒤에서 모욕적인 말을 외쳤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홀을 나와 복도를 달려 민지를 따라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없었다. 그녀는 나타났을 때처럼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서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살아있고 그를 기억하며 그가 그녀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홀은 혼돈에 휩싸였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수근거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다. 수아는 재단 옆에 서서 부케를 너무 세게 움켜쥔 나머지 줄기가 으스러질 정도였다. 그녀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분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공들인 화장을 망가뜨렸다. 최 회장은 하객들을 진정시키려 홀을 오가며 무언가 설명하고 사과했지만 소용없었다. 스캔들은 터졌고 그것을 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웨딩 플래너는 구석에서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수아는 머리에서 베일을 벗어 바닥에 내던지고 출구로 향했다. 신부 들러리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밀치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당장 민지를 찾아야 했다. 이 모든 게 그 여자 탓이다. 그 비참한 가난뱅이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수아는 밖으로 뛰쳐나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민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다. 민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어디 있어? 수아가 허공에 소리쳤다. 어디 있냐고? 이 나쁜 년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수아는 건물로 돌아와 다시 홀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은 차가운 분노로 번뜩였다.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가 딱딱하게 말했다. 당장 그는 그녀의 팔꿈치를 잡고 수아가 전에 옷을 갈아입었던 별도의 방으로 이끌었다. 문을 닫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 여자가 누군지 설명해 그가 요구했다.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수아가 눈물 사이로 말했다.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그냥 와서 축하해주고 갈 줄 알았어요. 당신 아들이 그녀를 보고 미쳐버릴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최 회장은 턱을 악물었다. 이름이 뭐지? 민지요. 박민지. 시골 마을에 살고 약국에서 일해요. 한마디로 가난뱅이죠. 최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강 실장, 정보 좀 알아봐 줘. 박민지, 24세쯤. 지방에 살고 약국에서 근무.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찾아. 최대한 빨리. 그는 전화를 끊고 수아를 바라보았다. 이건 재앙이야. 서준이가 200명의 증인 앞에서 결혼식을 망쳤어. 내일이면 모든 뉴스에 나올 거다. 우리 평판은 무너졌어. 수아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다. 속에서 모든 것이 불타는 듯 했다. 굴욕, 분노, 배신감. 그녀는 이 날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시골뜨기 바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먹먹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 회장은 팔짱을 끼고 방을 서성였다. 이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 서준이를 찾아 이야기해 보겠다. 어쩌면 아직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지. 그가 그녀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직접 보셨잖아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정신 차리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빠졌어요. 사랑은 사라지는 법이야? 이건 아니에요. 전 그의 눈을 봤어요.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최 회장은 멈춰서서 수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해야 해. 서준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스캔들로부터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수아는 이해했다. 그의 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최 회장을 묶고 있는 그것에 대해 떠올렸다. 오직 그들 둘만이 아는 그 이야기. 5년 전 수아가 막 서울로 이사와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을 때 그녀는 비밀 에이전시를 통해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고객들은 부유하고 후하며 익명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최진혁 회장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 그리고 호텔방에서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다. 수아는 그때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나중에 경제 잡지에서 그의 사진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그때쯤 그녀는 이미 매장에서 일하며 서준을 만난 후였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수아는 만약을 대비해 호텔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그녀는 보험용으로 모든 고객을 촬영했다.
그리고 최 회장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그 녹화 영상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서준 씨와의 관계를 돕고 방해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영상을 부인인 윤혜린 여사님과 아드님께 보내거나 최 회장은 처음에는 위협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수아는 단호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금액이 아니었다. 안정성, 미래였다. 그는 동의했고 그녀와 서준의 관계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파탄난 결혼식 이후 수아는 그들의 암묵적인 계약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 회장은 더 이상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더 이상 그를 압박할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니, 아직 있다. 회장님,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여전히 그 녹화본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저를 이 상황의 원흉으로 만들려 하시거나 제 인생을 망치려 하신다면 전 그걸 사용할 겁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시선에는 수아가 저도 모르게 움찔할 정도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금 날 위협하는 건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뿐이에요. 최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가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약속은 내가 내 며느리가 될 때까지 유효했던 거다. 이제 모든 게 바뀌었어. 만약 내가 계속해서 날 협박하려 든다면 내가 널 파괴해 버리겠다. 나에겐 인맥, 돈, 권력이 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수아는 일어서서 몸을 곧게 폈다. 속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저를 파괴하시면 회장님 자신도 파괴하시는 겁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녹화본은 자동으로 회장님 부인과 몇몇 언론사로 전송될 겁니다. 전 모든 걸 대비해뒀어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평가하듯 쳐다보았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다. 넌 똑똑하지만 한 가지를 잊고 있군. 서준이는 내 아들이고 내 말대로 할 거다. 내가 결혼식을 취소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그는 따를 거야. 회장님도 홀에서 그가 한 말을 들으셨잖아요. 그는 회장님의 위협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 그가 진정되면 내가 그와 이야기해서 그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할 거다. 그 시골뜨기 계집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과거의 우연일 뿐이라고. 그의 자리는 여기, 내 옆, 우리 세계에 있다고.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설득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는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은 화학작용일 뿐이야. 사라지기 마련이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최 회장은 문을 향해 돌아섰다. 서준이를 찾아 이야기하겠다. 넌 그동안 여기 있으면서 입 다물고 있어? 우리 이야기에 대해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마, 알겠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 회장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녀는 혼자 남았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묻고 흐느껴 울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가 3년 동안 공들여온 모든 것이 결혼식은 파탄났고 신랑은 도망갔으며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내일이면 모두가 그녀를 비웃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 버림받은 신부 말이야. 기억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도망갔잖아. 그리고 모든 게 민지 때문이었다. 수아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거울로 다가갔다. 화장은 번졌고 눈은 충혈되었다. 얼굴은 부어 있었다. 그녀는 끔찍해 보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민지를 찾아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길도 분간하지 못한 채 도시의 거리를 달렸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방금 그건 뭐였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서준. 그녀의 기억 속 바로 그 소년. 한때 그녀가 얼음강에서 구해냈던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주일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람. 사라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여기 있었다. 수아와 결혼하려던. 아니,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식을 취소했다. 그녀 때문에. 민지는 어떤 건물 벽에 멈춰 서서 기대었다. 숨을 고르려 애썼다. 머릿속은 생각의 소용돌이로 가득했다. 이건 잘못됐어.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 홀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어? 남의 결혼식을 망치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수아를 축하해주러 왔을 뿐이고 그녀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망가졌고 죄인은 그녀가 될 것이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저녁 7시. 마을로 가는 마지막 버스는 9시에 떠난다. 버스터미널까지 가서 표를 사고 떠나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악몽처럼 잊어버려야 한다.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서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널 찾았어. 그 모든 세월 동안 널 기억했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재벌의 아들이고 그녀는 시골의 가난한 소녀. 그들 사이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심연이 있었다. 그리고 수아. 민지는 지금 옛 친구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했다. 굴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을 것이다. 민지는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마지막 버스표를 사고 대합실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자 모르는 번호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민지는 바닥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고 주위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이 맴돌았다. 내가 왜 갔을까? 왜 가겠다고 했을까?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는데. 8시 30분 그녀의 버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민지는 일어나 버스로 걸어가 창가에 앉아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이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도시는 서서히 멀어졌다. 민지는 눈을 감고 긴장을 풀려 애썼다. 기억 속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서준, 그가 그녀를 봤을 때의 얼굴, 그의 말, 그가 내민 손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아,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미안해, 수아야. 이민지는 생각했다. 난 원하지 않았어. 이 중 어느 것도 원하지 않았어. 버스는 밤길을 달렸고 민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나은 쪽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한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오랫동안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서준은 자정 무렵에 집에 돌아왔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곧 탐정이 정보를 보내왔다. 박민지, 24세, 소나무골 거주, 건강약국 근무, 미혼, 병든 어머니 간병 중. 서준은 이 건조한 몇 줄을 읽고 속에서 무언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녀는 가난 속에서 살고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런데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묻었다. 이제 어떡하지? 아버지는 분명 분노에 차 있을 것이다. 수아는 그를 증오할 것이다. 가문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민지를 찾아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전화가 진동했다. 서준은 화면을 보았다. 아버지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다른 전화. 그리고 또 서준은 휴대폰을 끄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 그는 소나무골로 가서 민지를 찾을 것이다. 10년 전 미처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을 그녀에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녀가 거절하더라도,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그는 시도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의미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끔찍한 두통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깨어났다. 어제 그녀는 와인을 마시고 새벽까지 울다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전화기는 전화와 메시지로 불이 났다. 친구들은 위로의 말을 보냈고 지인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매장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수아는 누구에게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어딘가에서 서준은 민지를 찾고 있을 것이다. 저 어딘가에서 민지는 그를 피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 혼자 굴욕당하고 버림받은 채 남아 있었다.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니,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골뜨기 바보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서준이 그녀를 그냥 버리고 첫사랑에게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틀렸다. 수아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최 회장과의 바로 그 녹화본.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녀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최 회장 가문의 수장이 위선자이자 배신자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해주자. 그의 아내 윤혜린 여사가 남편이 누구와 잤는지 보게 해주자. 서준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해주자.
수아는 휴대폰을 꺼내 책상 서랍에서 녹화본이 담긴 USB를 찾아 손에 들고 작은 플라스틱 사각형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다. 상황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 하지만 아직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기다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다. 어쩌면 서준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 그녀는 최 회장 가문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일격을 가할 것이다. 수아는 USB를 다시 숨기고 미소 지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3개월이 흘렀다. 수아는 자동차 매장 안내 데스크에 앉아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12월은 유난히 추웠다. 도시는 연말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수아에게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그 불행한 결혼식 이후 그녀는 입방아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에 그날의 영상이 올라왔다. 신랑이 결혼식은 없다고 선언하는 모습,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바라보는 모습, 신부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제단에 서 있는 모습.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은 잔인했다. 수아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버림받은 재벌가 신부라 부르며 비웃었다.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고객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등 뒤에서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다른 직원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윤태섭 사장은 몇 번이나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스캔들이 매장의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넌지시 말했다. 수아는 그들이 자신을 해고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 회장은 연락이 끊겼다. 그는 그녀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다. 수아는 그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 그녀는 그들의 암묵적인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다. 서준 역시 사라졌다. 수아는 그를 찾으려 그의 집을 찾아가고 그의 친구 이강우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다. 서준은 떠났고 주소를 남기지 않았다.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수아는 약혼자도 인맥도 미래도 없이 혼자 남았다. 그녀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어 올라갔던 그 정상에서 추락하고 있었고 그 추락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분노 속에서 보냈다. 민지를, 서준을, 온 세상을 증오했다. 복수하고 파괴하고 고통을 주고 싶었다. 몇 번이나 최 회장의 녹화본이 담긴 USB를 꺼냈다. 윤혜린 여사에게 보내려 했지만 매번 마지막 순간에 멈췄다. 그게 뭘 가져다 줄까? 최 회장 가문은 무너질 것이다. 최 회장은 사업을 잃고 서준은 그녀를 더욱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얻는 것은 며칠간의 만족감, 아마도. 그리고 나면 공허함. 점차 분노는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다른 감정이 채웠다. 피로감, 절망, 그리고 이상하고 낯선 부끄러움. 수아는 그날의 세부 사항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녀가 조롱하기 위해 민지를 초대했는지, 친구가 질투심에 숨이 막히기를 바랐는지, 그녀의 굴욕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는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녀 자신의 잔인함의 결과였다는 것을. 만약 그녀가 민지를 부르지 않았다면 결혼식은 거행되었을 것이다. 서준은 그의 첫사랑이 살아있고 불과 200km 거리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와 결혼했을 것이다. 그들은 차갑고 진심은 없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을 것이다. 그리고 수아는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 즉 지위, 돈, 존경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악의, 질투,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누군가 위에 서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민지를 불렀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매장 방문객들을 보았다. 부유한 사람들이 값비싼 차를 구경하고 무심하게 가격을 논하며 시트 색상을 고르고 있었다. 예전에 그녀는 그들을 존경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다른 것을 보았다. 값비싼 정장 뒤의 공허함, 억지 미소 뒤의 피로함, 과시적인 자신감 뒤의 외로움.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녀는 유령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공의 이미지. 그녀는 돈을 원했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지위를 원했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따뜻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 정상에 서고 싶었지만 그 위가 아래만큼이나 춥고 외롭다는 것은 몰랐다. 임수아 대리님, 손님 오셨어요.
동료가 그녀를 불렀다. 수아는 정신을 차리고 방문객을 보았다. 평범한 중년 남성이 꾸밈없는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단을 보고 싶은데요. 1억 5천만 원 이내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수아는 모델들을 보여주며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주의 깊게 듣고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마지막에 그는 상담에 감사하다며 아무것도 사지 않고 떠났다. 예전에 수아는 그런 고객들에게 짜증을 냈다. 1시간을 헛되이 썼다고. 이제 그녀는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저녁에 매장이 문을 닫자 수아는 자신의 월세 아파트로 돌아왔다. 더 이상 예전 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이사온 변두리의 작은 원룸이었다. 그녀는 전자레인지에 냉동 피자를 데워 차 한 잔과 함께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았다. 수아는 문득 어릴 적 민지와 함께 학교에서 눈사람을 만들던 때를 떠올렸다. 추웠지만 집에 가기 싫었던 때, 우정, 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던 때, 이 3개월 동안 수아에게는 무언가 변했다. 내면에서 무언가 부서졌고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아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가지를 원했다. 다시 시작하는 것. 다른 사람이 되는 것. 한때 있었지만 유령 같은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신 안에 무언가를 찾는 것. 수아는 휴대폰을 꺼내 최 회장의 녹화본이 담긴 USB가 놓인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집어들어 반으로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다. 최 회장은 자신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게 하고 폭로를 두려워하게 하라.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 더러움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마을에서 민지는 약국 조제대 뒤에 서서 노부인에게 약을 건네고 있었다. 민지는 평소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휴식도 없이 일했다. 서울에 다녀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밤이면 꿈에 서준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 그의 말, 그가 내민 손.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그것이 단지 꿈이었고 그는 자신의 부유한 세계 어딘가에 멀리 있고 자신은 여기 작은 마을의 약국 조제대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무언가 변했다. 내면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일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했지만 모든 것을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민지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얼마 후 서준이 마을에 와서 그녀를 찾았다. 약국을 찾아 안으로 들어섰다. 민지는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보고 얼어붙었다. 그는 결혼식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정장도 화려함도 없었다. 그저 피곤한 얼굴과 단호한 눈빛을 한 청바지와 점퍼 차림의 남자였다. 민지야, 그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당신과 할 이야기 없어요.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제발 5분만 줘. 민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황 부장님에게 잠시 자리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약국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 옆에 멈춰 섰다. 널 찾고 싶었어. 서준이 시작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찾고 싶었어. 돌아와서 그때 왜 사라졌는지 설명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내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나 없이도 오래전에 행복해진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널 봤을 때 깨달았어. 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다고. 민지는 시선을 떨군 채 침묵했다. 이 모든 게 미친 짓처럼 보인다는 거 알아? 서준이 말을 이었다. 결혼식을 취소하고 가문의 평판을 망치고 아버지와 싸웠어. 하지만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뿐이니까. 넌 강해서 내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삶에서도 날 구해준 사람이야. 서준 씨, 그만해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날 몰라요. 10년이 지났어요. 난 당신이 기억하는 그 소녀가 아니에요. 난 가난하고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살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고 일해요.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라요. 당신은 내 세상에서 살 수 없고
나도 당신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럼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면 돼, 서준이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하고 내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 처음부터 다시. 물류회사 프로젝트가 있어? 아직은 작지만 성장하고 있어? 매니저가 필요해. 너에게 이 일을 제안하고 싶어. 월급은 지금보다 3배는 많을 거야.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드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부담 없이 서로를 다시 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냥 곁에 있는 거지?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서는 2가지 감정이 싸웠다. 동의하고 싶은 욕망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생각해봐. 기다리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떠났다. 민지는 손에 쥔 종이 사각형을 꽉 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길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모든 장단점을 따져보았다. 어머니와 상의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딸아, 넌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잖니?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민지는 결심했다. 서준에게 전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후에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들은 어머니를 위해 좋은 간병인을 구하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그리고 민지는 그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다. 그들은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10대가 아니라 과거의 짐과 각자의 상처, 그리고 희망을 가진 성인이었다. 서준은 참을성 있고 세심하며 정직했다. 민지는 점차 그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사랑이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으며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고 도시를 산책하고 몇 시간씩 대화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날수록 민지는 이것이 바로 그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돈, 지위, 외적인 화려함에 좌우되지 않는 감정. 그것은 그저 서로를 필요로 하는 2사람의 가까움이었다. 다시 2개월이 흘렀다. 수아는 퇴근 후 길을 걷다가 문득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자동차 매장 옆 부서 동료인 김동현. 평범하고 꾸밈 없으며 성실하고 차분한 남자였다. 예전에 수아는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수아 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를 알아요. 수아는 습관적으로 거절하려다가 문득 멈췄다. 동현을 보았다. 평범한 얼굴, 선한 눈, 진심 어린 미소. 어떤 가식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그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한 사람.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가요. 그들은 카페로 가서 창가에 앉아 카푸치노를 시키고 날씨,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현은 자신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고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며 독서와 국내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수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꾸밀 필요도, 연기할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있잖아요. 수아 씨, 동현이 만남이 끝날 무렵 말했다. 전 항상 수아 씨를 존경했어요. 정말 강하고 목표가 뚜렷하시잖아요. 네, 그 결혼식 일은 안타깝지만 그게 수아 씨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걸 이겨내셨잖아요. 무너지지 않으셨고요. 그게 존경스러워요. 수아는 미소 지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워요. 동현 씨,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요. 그들은 만나기 시작했다. 그저 부담 없이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렴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동현은 그녀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하지 않았고 호화로운 레스토랑에 데려가지 않았지만 그녀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다. 그녀가 털어놓고 싶을 때 들어주었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 지지해 주었다. 그리고 수아는 행복이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품관에서 팔거나 지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박한 것들, 가까운 사람의 미소, 따뜻한 대화, 그리고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었다. 수아가 동현과 만나고 있을 무렵, 그녀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진혁 회장의 집으로 찾아갔다. 인터폰을 누르고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지?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그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그 USB 조각들이에요. 제가 파괴했어요. 더 이상 녹화본도 위협도 없어요. 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고 과거가 저를 붙잡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최 회장은 봉투를 받아 열어보고 플라스틱 조각들을 확인했다. 그는 불신에 찬 눈으로 수아를 보았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에요. 협박하고 조종하고 남의 실수 위에 제 인생을 쌓는 것에 지쳤어요. 정직해지고 싶어요.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요. 최 회장은 그녀를 살피며 침묵했다. 달라졌군.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네, 저도 그게 기뻐요. 수아는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최 회장이 그녀를 불렀다. 수아 양기 고맙네요. 그녀는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최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했다. 수아는 증거를 파괴함으로써 그에게 평온을 되돌려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선택에 직면했다. 이 비밀을 안고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는 오랫동안 결심하지 못했다. 혜린을 잃을까 두려웠다. 가정을 파괴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수아의 말,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에 지쳤다는 말이 머릿속에 박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아내를 거실로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스폰서 관계에 대해, 5년 전 그날 밤에 대해, 수아의 협박에 대해, 그리고 폭로가 두려워 아들과의 결혼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윤혜린 여사는 침묵 속에서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갔고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최 회장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을 나갔다. 다음 며칠은 고통스러웠다. 혜리는 그와 말하지 않았고 다른 방에서 잤으며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최 회장은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녀는 그에게 돌아왔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혜린이 조용히 말했다. 바로 용서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남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변해야 해요. 나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해요. 최 회장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게. 약속해.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최 회장은 이것이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거의 잃을 뻔했던 기회. 봄이 되자 최 회장은 서준과 화해했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나 반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했다. 서준은 아버지에게 민지에 대해, 자신의 회사에 대해,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 회장은 들으며 아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았다. 수아와 함께 있을 때의 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깊고 차분한 확신. 민지를 만나보셨으면 해요. 서준이 말했다. 공식적으로 제 여자친구로서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데려오너라. 우린 기쁠 거다. 일주일 후 서준은 민지를 최 회장 댁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긴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윤혜린 여사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껴안고 말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민지야. 그들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대화했다. 민지는 자신의 일, 어머니,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 회장은 그녀를 보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꿈이 먹고 정직하며 가식이 없는 사람. 돈 때문이 아니라 서준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저녁 식사 후 최 회장은 아들을 옆으로 데려가 말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넌 올바른 선택을 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너에게는 올바른 선택이었지.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서준은 아버지를 껴안았고 그들은 완전히 화해했다. 가족 사업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최 회장과 서준은 힘을 합쳐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서준의 회사는 성장했고 새로운 계약을 따냈다. 최 회장은 조언과 인맥, 경험으로 도왔다. 점차 최 회장 제국은 이전의 위치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번성했다. 1년이 흘렀다. 수아는 작은 카페에 앉아 동현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8개월째 만나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드라마나 폭풍 없이 평탄하고 차분했다. 동현이 그녀에게 동거를 제안했고 수아는 동의했다.
그들은 변두리의 투룸 아파트를 빌려 주택담보대출 첫 납입금을 모으고 있었다. 수아는 여전히 자동차 매장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일을 다르게 대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활비를 버는 평범한 활동으로. 그녀는 더 이상 사치를 쫓지 않았고 수십억을 꿈꾸지 않았다. 그저 살아가고 소소한 것에 기뻐하며 동현과 관계를 쌓아갔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그녀는 우연히 민지와 서준을 만났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민지는 소박하게 옷을 입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수아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멈춰섰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질투도 악의도 아니었다. 그저 인정.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 민지가 수아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그들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수아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 민지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안녕, 수아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아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그때 널 조롱하기 위해 초대했던 것,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민지는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에 용서했어. 수아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리고 내가 행복해서 기뻐. 진심으로. 너도 행복해 보여. 민지가 조금 떨어져서 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동현을 보며 말했다. 응, 내가 찾던 걸 찾았어. 내가 생각했던 곳과는 다른 곳에서.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로 갈라섰다. 더 이상 적은 아니지만 친구도 아니었다. 그저 한때 가까웠다가 서로를 잃고 이제 각자의 길을 찾은 두 사람. 수아는 동현에게 돌아가 그의 팔짱을 꼈고 그들은 계속 걸어갔다. 앞에는 사치와 수십억은 없지만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정직함이 있는 평범한 삶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